있어요. 우리는 늘 자기와 좀 비슷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다른 어떤 좋은 책을 읽을 때보다 더 훌륭한 책들이 많고 훌륭한 작가들이 많지만 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한 사람의 그 길 가운데 같이 걸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또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때 또 굉장히 다른 변화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기도 해요. 오늘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비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주로 비밀스럽게만 나누던 그런 내용이에요. 6장인데요. 마음성장학교의 6장인데 이 장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가볍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당면 문제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문제가 오늘 1시간 반을 들음으로 인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뭔가 세계관의 변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로 6장을 나누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6장은 제가 마음 공부와 의식 공부를 하는 가운데 사실 제일 첫 번째로 제 인생에 거의 획기적인 그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삶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킨 그 시작이 바로 이 6장의 신념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부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그게 되게 막연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신비롭게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또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심리학자 중에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신 분이 있고, 근데 저는 그걸 심리학으로 먼저 배운 게 아니라 의식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먼저 신념에 대해 접했고, 신념 중에서도 굉장히 깊은 심층 무의식에 대해서, 심층 무의식 안에 있는 신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그런 신념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면서 이거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또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저의 신념이었어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즉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강사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상을 놓고서 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면 저 사람들이 잘 모를 거야. 또는 내가 아직 그 강의를 하기엔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면 어떨까요? 그 일이 현실이 일어날까요? 내가 어떤 대상에게 재미나게 그걸 전달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또는 내가 그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멋지게 나누는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거예요. 왜요? 저 사람들한테 이걸 전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내가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해.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 역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너무 신비롭게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하게 쓰여진 책이지만 마음성장학교의 많은 여정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라는 생각이 저한테 되게 많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제 강의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작부터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 관념들,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신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유관순 누나나 김구 선생님처럼 이런 분들만 신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신념은 무슨 그냥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마는 거지, 이럴 수 있는데 그 모든 게 이제 신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생각과 관념이 다 신념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는 이런 강의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장의 내용을 거의 나누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 유튜브에서 지금 마음성장학교 과정을 1장부터 계속 나누면서 오늘이 이번 주 금요일이 6장을 나누는 날이에요, 원래는. 근데 오늘 하면 좋겠다. 왜냐면 유튜브에서는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지 좀 반응을 볼 수 있어서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매일 인사를 시켜서 늦게 들어오시나 봐요. 제가 모든 강의에서 참여자들을 인사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본데 도서관 강의에서는 인사를 안 시키는데 서로 인사 안 하는데요. 참, 네. 시간이 지금 벌써 10분이나 됐네요. 그치만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오늘 기대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적어주시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강의를 듣다가 뭔가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적어주시면 우리가 오늘 1시간 반 수업인데 제가 9시부터 또 강의가 있어요. 다른 강의가. 그래서 30분 정도는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미리 남겨주시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네, 이렇게 질문 써주시면 제가 이따가 참고해서 할게요. 네, 잘 써주셨어요. 네. 자료를 공유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삶의 가치를 되찾는 8주 코칭, 마음성장학교의 성장학교 그 코칭을 오늘 소래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에서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요.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선생님 계세요. 2번이나 이렇게 소래 도서관에서 독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 그 부분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음성장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음성장학교는 세상에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성장 그리고 그분들의 의식성장을 안내하는 그런 교육, 강연,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이고 또 심리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연구소를 요즘 새로 이사를 했어요. 바로 여기인데 여기서 많은 다양한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또 1:1 코칭도 하고 있는데 코칭은 심리 상담하고 굉장히 다르게 아주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요. 인식의 전환을 빨리 돕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또 좀 더 가까이서 많이 만나고자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마음성장학교에서는 그림책 심리코칭 지도사 과정하고 마음성장 프로코치 양성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2020년부터는 여성 리더들과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마음성장 연구원 과정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마음성장, 의식성장의 길을 모두 다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 1년 동안 성장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책도 쓸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게 안내하는 그런 여정이에요. 네, 오늘 우리의 여정이 마음성장학교의 모토처럼 마음을 나누는 경험, 이제 일방적으로 놔두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톡으로 여기 남겨주시고 또 답변하는 시간을 이따 갖게 될 텐데요. 그 누군가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만나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으면서도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또 오늘도 또 책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게 있다면 그것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시간 이후로 책이 더 생생하게 잘 읽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은 그냥 육성 그대로를 받아 적은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함께한 시간이 앞으로 마음성장학교의 책을 읽을 때 마치 옆에서 강의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마음성장학교 책을 쓴 이유부터 소개를 드리면 아마 이 책을 활용하시는데 더 가치 있게 그렇게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 그 경험을 기록해 놓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와 함께 같이 헤맸던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 아들을 생각했어요. 제가 나는 이렇게 해서 길을 찾았는데 얘는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몫의 인생의 공부를 하고 자기 몫의 마음의 공부를 할 때 길잡이가 되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했던 방법, 그리고 내가 정말 가치롭게 생각해서 이와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아들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쳤을 때 다시는 강의를 하러 다닐 수 없는 그런 일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7년에 다리를 다쳤는데 그때 이참에 빨리 쓰자 이래가지고 그때 막 썼어요. 강의하던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마치 아들이 이 여정에 참여한다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오프라인 여정에서 나누는 내용들을 거의 다 담았고, 실제로는 오프라인 이제 연구원 과정에서도 이걸 나누고 있는데 8주마다 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주 한 주 이제 그 주에 맞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출판사와 이야기한 결과 출판사에서는 이 책 한 권으로 다 족하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추천 도서 같은 거는 좀 뺐는데, 아마 책을 읽어보다 보시면 인용한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또 책 소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책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지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 그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도 뭔가 사명을 발견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고요. 그리고 이 책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썼고, 그리고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진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진주로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막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책을 활용할 때는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제가 독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독자층에는 일반 그냥 뭐 청년들이나 또는 강사들,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책을 그냥 읽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어렵게 쓴 책이 절대 아닌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도구들, 심리학 도구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렵다라는 그런 신념을 불러일으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일부러 심리학 이야기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심리학 이야기는 도구에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다 제 이야기로 한 개인이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찾아가는가를 그 본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모델링. 그래서 여러분도 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 인생의 이야기와 상황들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이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걔도 똑같이 이렇게 찾아가면 찾아갈 수 있게 책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올라오는 이건 내가 낯선 도구인데 난 이런 심리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 라는 어떤 그게 신념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죠. 우리한테 올라오는 모든 게 신념이다. 그러면 그런 신념이 있으면 이 책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활용하기 힘들겠다. 이걸 언제 다 써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 어느 순간 8주에 다다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숙제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숙제를 내주면서 그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마음의 성장의 여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저자들 또 멘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나와 비슷한 영혼의 빛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저는 어느 순간 그 사람보다 더 멋진 길을, 또 나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 언저리에서 계속 뱅뱅 돌다가 에이 아닌가 봐. 그리고 다시 돌아가겠죠.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따라 하시다 보면 여러분 내면에서 말하는 어떤 특별한 나만의 길을 꼭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또 이 마음성장학교에 참여했던 분들이 뒤편에 후기를 써주셨잖아요. 실제로 이분들 중에는 그냥 평범한 대학 교수, 평범한 강사, 평범한 상담사, 평범한 그냥 시민, 또 퇴직하신 어떤 분, 이런 분들이었는데 자기 삶에서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삶을 지금 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 인생을 나누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길을 깊이 연구하고 또 알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 존재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장단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목소리가 아닌 내 영혼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나만의 길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내가 만난 어떤 멘토가 있다면 그 멘토의 길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척 하다가 못 이기고 중간에 다 길을 빠져요. 샛길로.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죠? 제가 연구원님들이나 또는 수많은 수강생들을 요즘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대로 따라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에 가봤더니 초등학교 친구들 너무 그대로 잘 따라하던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성인 강의할 때 이제 문구를 하나 있어요.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이거 마음성장학교 모토를 제가 맨날 복창을 시켜요. 사람들에게. 자, 저를 따라할 거예요. 마음이 이러면은 사람들이 같이 읽어요. 어른들은. 제가 따라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러면서 같이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가서 얼마 전에 강의를 한번 했는데 자, 우리 이거 따라하자. 그래서 저는 늘 습관이 돼갖고 어른들이랑 한 게 습관이 돼서 얘네 왜 같이 안 읽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그렇지. 선생님이 따라하라 그랬지. 니네들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따라하세요. 그럼 따라해야 되는 거고 함께 합시다. 그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 책에는 그대로 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책을 덮고 나가서 산책을 하세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책에.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책의 서문에는 삶의 경계를 넘어 계속 성장하는 것은 신이 만물에게 부여한 생존의 진리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어떤 변화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고 다음을 기다리며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편안하던 일상에 무언가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예측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 탁 터지면 우리는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불안, 두려움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들, 뭐 교통사고 또는 누군가 내 삶에 끼어들었을 때, 우리 집 안방까지 누군가 들어왔을 때,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막 생존에 막 불안을 느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와 같은 일 속에서 가만히 느껴보니까 삶이라는 게 원래 매일매일 하루도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런데 넌 왜 삶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쭉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 라고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거를 온전히 알게 된 다음부터는 올 것이 또 왔구나. 변화가 또 일어나겠구나. 큰 변화가 일어났으니, 이런 큰 무언가가 일어났으니 나는 또 성장을 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두렵거나 불안한 게 아니라 이 큰 어떤 이 변화를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지? 여기서 또 나는 어떤 깨달음을 얻지?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그 강의 끝날 때는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지금 이미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어떤 일이 그렇게 다시 해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이 만든 변화의 경계에서 한 발 내디딜 것인가, 뒤로 물러설 것인가, 온전히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얼마나 멀리, 얼마나 깊이 갈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부디 이 과정을 선택한 자신을 믿으세요. 현재의 나, 오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정을 마친 뒤 새롭게 만날 당신을 기대하세요. 당신은 얼마나 멀리, 얼마나 깊이 가고 싶은가요? 마음성장학교 서문에 경계에 선 그대에게 라고 하면서 제가 쓴 글인데요.
사람들은 언제 마음 공부를 할까? 언제 변화하고 싶어 하고 또 언제 코칭을 신청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변화하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변화 성장을 원하지만 또 막상 그 변화 성장의 길을 안내하다 보면은 여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그냥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변화죠. 왜요? 지금의 삶이 지옥 같았는데 막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니까 이 삶도 괜찮구나. 그것도 변화예요, 여러분. 그죠?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변화가 내 마음에 일어난 거니까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변화하고 싶어서 왔는데 코치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쉼이 필요한 것 같으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쉼은 변화가 아닌데 저는 왜 변화하고 싶다고 했을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막 달리던 사람이 잠깐 멈춰서 쉬고 있어요. 변화인가요? 아닌가요? 엄청난 변화죠. 막 달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멈춰섰단 말이에요. 낮잠을 한 번도 안 자던 사람이 낮잠을 자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변화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배워왔던 관념적인 신념들, 낮에 자는 건 게으른 거야. 그렇게 게으르면 소가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념들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내가 평생 달리다가 지금 60이 다 돼갖고 낮잠 한 번 잤는데 자기 속에 있는 막 너는 게으른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러다 치매 걸려. 이런 말들이 막 자기한테 올라온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거꾸로 움직이는 거, 변화예요. 막 달리다가 멈추는 거 변화예요. 내 삶이 지긋지긋했는데 내 삶이 좋아졌다. 변화예요. 네, 뭔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막 점프해야지만 변화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뭘까요? 내가 편안하고 평안하면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변화고 그 삶은 천천히 조금씩 성숙되고 또 자라면서 그렇게 살겠죠. 그죠? 세상이 너무 그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갖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나만의 변화, 나만의 성장,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성숙되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또 생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8주 과정은 이렇게 내면 아이, 그림자, 감정과 욕구, 의사소통의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용서, 신념, 강점과 또 핵심 가치, 꿈의 시각화 이렇게 마치는데요. 이 여정들은 제가 의식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깊은 내면의 무의식, 이 두 주가 그렇죠. 여기까지도 그래요. 근데 제 이 마음성장학교에서 다루는 거의 대부분이 다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강점과 핵심 가치, 여기서부터가 이제 현실에 땅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다 심층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심층 무의식과 형이상학적인 그 관점에서 어떤 잠재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좀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을 한 권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1장, 2장부터 5장까지는 지금 유튜브 기분미 TV에 매주 금요일 날 라이브로 방송을 해서 녹화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다면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이 부분도 여러분이 얼굴이 있어서 녹화는 하지 않는데 제가 따로 여기 지금 저만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어서 그걸로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다음 7주, 8주는 또 요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한 8주의 약속이 끝나요. 그동안 많이 피곤했어요. 금요일 날 밤에. 네,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월, 화, 수, 금, 4일을 밤에 11시에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뭔가 변화가 필요해. 저 진짜 변화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꼭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면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음성장학교를 너무 어렵고 귀하게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은요, 이 신념에 대한 내용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 신념에 대해서,
시작할 때 조금 얘기했지만 신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아니 신념은 뭔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신념이라고 했어요. 네,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게 될 거고요. 또 나에게 적용해서 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꼭 적용을 해보세요. 그냥 듣지만 마시고 연필로 나에게 어떤 신념이 있지 하고 꼭 질문을 던질 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신념 코칭 프로세스가 있어요. 뒷부분에 책에. 그 신념 코칭 프로세스를 통해서 묵은 신념을 떠나보내고 또 원하는 신념을 가능하게 하는 신념을 창조한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신념 코칭 프로세스를 다 나누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를 그 앞에 부분, 에세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같이 나눌 거예요. 그걸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책에서 신념 코칭 프로세스는 요번 장에서는 그 예시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코칭의 예시까지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의 것을 적용해서 하시면은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강의 끝난 다음에 신념을 올려주시면 새롭게 창조한 신념을 원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신념을 창조하셔서 올려주시면 제가 어떤 분들은 새롭게 창조했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자기를 방해하는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는 신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수정해 드릴 수 있는, 함께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왜곡된 신념이 만든 결과라는 제목으로 그 책 첫 장에 물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버벅거리네요. 책 첫 장에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선택한 신념의 결과라는 그 장에서 소개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에서 철없이, 서울 변두리 동네에서 철없이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소꿉놀이 하고, 그리고 또 뭐 하루 종일 놀다가 9시가 되면은, 옛날엔 9시가 되면은 새나라의 어린이인가? 뭐 이런 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이런 거 하잖아요. 텔레비에서. 그죠?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불러요. 동네 애들 막 다방구하고 뛰어다니고 이러면 엄마들이, 야, 들어와서 자! 이런단 말이에요. 전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잤어요. 하루 종일 놀다가. 자, 그랬는데, 초등학교를 딱 가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딱 갔는데 우리 엄마는 너무 바쁘셔서 생계를 위해 일을 하시느라고 초등학교를 따라올 시간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낼 수조차 없는 우리 엄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를 동네 언니들과 손을 잡고 혼자 갔어요. 1학년 때부터. 얼마나 서럽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글도 잘 모르는데. 저는 기역 니은을 배우고 학교를 갔는데 기역 니은을 다 쓸 줄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1, 2, 3, 4를 이렇게 쓰는데 저는 아직도 오른쪽 왼쪽을 되게 헷갈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극복이 되긴 했는데 오른쪽 왼쪽을 몰라갖고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을 써야 되는데 10을 맨날 한글 2라고 써놨어요. 엄마한테 맨날 혼났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10도 못 쓰냐 이래갖고 제가 많이 혼났었는데 하여튼 그러고 학교를 갔어요.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잘 모르고 덧셈 뺄셈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교실에 딱 들어가니까 뒷자리에 그 엄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들이. 그런데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려서 나는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이런 신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신념을 계속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앞가림을 잘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성장을 하면서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제가 가진 꿈 안에서.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내가 왜 그렇게 혼자 애를 쓰고 살았는지, 나 혼자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신념 말고 또 다른 신념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이거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신념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출생 순위상 2번째 딸이었고 위에 언니가 있고 몸이 약한 언니가 있고 아래는 개구쟁이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가운데 꼭 끼인 딸이었죠. 자, 그 둘 사이에 있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를 알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라는
나는 사랑해주지 않아.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은 실제 내가 가진 환경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생활했던 우리 가족들에게 만약에 나의 깊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나 사실 이런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식구들이 너 미쳤냐? 이럴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함께 산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거든요. 제 안에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 라고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뭐든지 열심히 했고 또 혼자 다 해야지만 예뻐해. 혼자 다 해야 예뻐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지금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니는 되게 챙기시는데 저한테는 우리 은미는 잘하잖아. 우리 은미는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데? 그러면 너는 혼자서 잘하잖아. 저 엄마가 그걸 평생 써먹는 것 같아요. 너는 혼자서 잘하잖아. 그래서 저는 혼자서 다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손을 내밀지 못하는, 도와달라 요청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누가 고생해요? 나만 고생이야.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적이 별로 없었어요. 40살 이전에는. 그런데 마음의 공부를 한 다음부터 아, 나도 아파도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플 수도 있어. 아프면 누군가 날 돌봐줘 라는 것들이 이게 다 바뀌게 됐어요. 울면 손해야 이래서 울지도 않았어요. 캔디로 살았는데 아, 울면 되게 많은 것들을 알게 돼. 그리고 울면 눈이 맑아져. 마음도 후련해져.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신념이 있어서 늘 웃기만 하는 캔디였는데 아, 화가 얼마나 소중한 그 감정이었는지를 마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감정장 얘기할 때 또 화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많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내면에 폭발시켜야 하는 그 감정, 분노, 그 감정을 폭발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우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면서 이 신념들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렇지 않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자, 이게 이제 비가 오는 공원의 사진을 하나 찾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사진이 없어서 비슷한 사진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제 신념을 완전히 바뀌게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가 있어서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책에도 써놓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왜 마음 공부하고 내면 아이에 대한 상처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아, 난 사랑받지 못한 아이야. 이래가지고 엄마나 아버지 이런 부모에 대한 용서의 과정을 좀 겪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도 끝도 없이 엄마에 대한 용서를 해야 돼, 아빠에 대한 용서를 해야 돼 이러면서 수도 없이 용서에 대한 그 여정을 반복했고 되게 많은 치유의 여정 또 어떤 코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서 프로세스들을 막 스스로 이제 작동하면서 용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용서를 해도 몇 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용서가 됐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가 오고 뭔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뭐지? 뭔가 잘못됐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넓은 풀밭이 있는 앞에 넓은 풀밭이 있고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엄청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거기 이제 정원에 이렇게 혼자 앉아서 또 용서를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를 용서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용서 프로세스를 또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정자에 저는 앉아있고 우산은 없었어요. 근데 순간 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비가 오니까 소나기가 막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비를 어떡하지? 뭐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비가 그칠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를 물끄러미 보고 앉아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저렇게 엄마를 용서해야 돼 했는데 용서가 안 됐는데 그날은 비를 내리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저거구나 하고 제가 정말 아하 하고 깨달음 여기에 그냥 열반에 이르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엄청난 깨달음에 이르렀어요. 바로 뭐냐면요. 아 이거였어. 뭐냐면 야 엄마를 뭘 용서하냐 이 말이 저한테 다 올라온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 말이 저 스스로에게 나오면서, 네, 그렇게 보면서 네가 엄마를 버렸잖아. 이제 진짜로 버린 게 아니라 내면에서요. 왜요? 저 아까 초등학교 1학년 가서 아 엄마 창피해. 우리 엄마 창피해. 우리 엄마 학교도 안 따라오고 엄마 일만 하고 게다가 엄마 이제 우리 왜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걸 써야 돼요. 가정환경조사서. 저는 학기 초에 첫날은 진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뭐 텔레비전이 몇 대, 뭐 숟가락이 몇 개, 정말 그렇게 그걸 다 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그 부모님의 학력 이런 거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어렵게 이제 잘하셔가지고 간신히 초등학교에 가서 글자 한글을 배우는 시간 동안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대요. 한글을 딱 배우니까 그만 다니라 그랬대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친척 집에서 잘하셨는데 이제 얼마나 배우는 걸 좋아하시고 얼마나 창의적이시고 똑똑하신지 그 몇 달 만에 한글을 다 배우셔가지고 평생을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년에 55세 이후에 이제 노인대학에 다니시면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걸 지금 70년이 넘으셨는데 다 배우셔가지고 엄청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또 산에서 하투를 이렇게 친구들이랑 치면서 치매에 안 걸리기 예방도 하시고 인생을 재밌게 잘 살고 계세요. 그런데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우리 엄마 많이 못 배웠어 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외면했던 건 바로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의 저였더라고요. 네가 엄마를 먼저 미워하고서 네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난 엄마를 가까이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저였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 뚱 하고 있고 제 어렸을 때 사진은 맨날 뚱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가운데 있는 아이로서 맨날 뚱 하고 있는 게 나는 안 사랑해줘 이러면서 저 혼자 내면 깊숙이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비가 막 내리는 걸 보고 야 네가 엄마를 먼저 외면했어. 네가 사랑하지 않은 거야. 엄마는 지금까지도 너에게 한순간도 너를 내려놓은 적도 너를 버린 적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고 엄마가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고생하고 애쓰면서 너한테 지금까지도 반찬도 해주고 김치도 해주고 다 해주고 있잖아. 그게 그때서야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마가 뭐 해다 주면 안 먹어 안 먹어 막 이랬어요. 결혼한 딸인데도 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나무가 밑둥을 자르면 그냥 말라서 죽어야 하는데 나는 우리 엄마 그렇게 끝도 없이 헌신하는 우리 엄마가 있었기에 이렇게 행운목처럼 행운목은 뿌리가 없지만 자라잖아요. 위에서 물을 주니까 우리 엄마가 저 내리는 비처럼 폭포수처럼 나에게 물을 부어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물이 사랑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맨날 뚱하고 투덜투덜 하면서도 이렇게 애들도 가리키고 이렇게 잘 자랐구나. 아프지도 않고 잘 자랐구나. 나는 아프면 안 돼. 이 마음 때문에 안 아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바쁘면서도 진짜 7첩반상, 8첩반상을 끼니 때마다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밥 먹고 이렇게 건강한 거구나. 그거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왜곡된 신념으로 살아갈 때는 몰랐던 거예요. 왜곡된 신념으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 난 사랑받지 못했어. 이 말은 왜 나온 거냐면 난 우리 엄마가 미워 라는 말을 어린애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엄마가 미워를 할 수 있어요. 내면 깊이.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엄마가 부끄러워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주 깊은 무의식에는 엄마가 미워 엄마가 날 사랑하지 엄마가 공부 많이 안 해서 난 엄마가 창피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아주 깊은 무의식엔. 그런데 겉으로는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았어. 그래서 난 혼자야. 그래서 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내리는 비를 보고 우리 엄마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걸 그때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엄마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였어 하면서 엄마가 나를 용서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눌려있던 것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도 만약에 부모에 대한 용서를 하고 있는데 그 용서가 안 끝난다면 과연 내가 용서할 만한가? 이런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꼭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내 자식이 내가 애써서 키웠는데 난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막 이런다고 해보세요. 어때요?
네. 근데 우리는 다 처음이니까 다 용 쓰고 키워도 우리 실수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난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시면, 내가 부모를 용서하는 것보다 부모가 잘해줬는데 내가 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게 훨씬 더 쉽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 물론 이제 아주 안 좋은 부모들도 있죠. 폭력 부모도 있고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준 부모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오게 한 통로 역할을 했다. 그 통로 역할을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서 그들의 역할을 이제 충분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그들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것, 거기에서 또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게 되시기도 해요. 왜요? 우리가 낮은 의식을 갖고 있고 삶의 어떤 경험 중에서 자기 자신도 잘 못 돌보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른들에게 너무나 크고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로 올 수도 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이 신념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엘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다른 심리학자와 다르게 엘버트 앨리스의 이론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ABC 모델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래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이렇게 선행된 어떤 사건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들이 정서적인 어떤 경험과 또 그 결과로 일어나는 행동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이 신념 때문에 다른 정서적인 경험 그리고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뒤에 제가 사진을 하나 놨는데 이 강아지가 어때요? 네, 우리 선생님 마이크 켜져 있는 것 같다. 네, 우리 조경호 선생님 이 강아지가 어때요? 네. 귀여워요. 귀엽죠? 얘 근데 너무 확대해갖고 코에 요거 뽕뽕뽕 요거까지 다 보여요. 얘 너무 귀엽죠? 귀엽다고 안 하면 제가 화내죠. 얘가 우리 집 보리잖아요. 우리 집 보리. 네, 우리 집 보리예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제가 미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삐죽삐죽한 거예요. 제가 미용해준 지 2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귀엽다가 가끔 얘가 얼굴만 보면 이렇게 귀여워요. 근데 시추인데 시추들은 피부가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여름이라서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털을 깎아줬어요. 그저께. 그래서 이 털을 막 화장실에서 깎는데 화나가지고 도망가 있는데 아직 덜 깎았어요. 근데 옷을 다 벗겨놨어요, 지금. 이렇게 갔어요. 만약에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보리를 안 보고 이걸 보면 어떤 기분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여요, 얘는? 안 예쁘죠? 불쌍하죠? 주인이 되게 못된 사람 같죠? 화장실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도망갔어요. 근데 이 모습보다 이 모습은 조금 덜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거 너무 불쌍해 보이죠? 그래요. 얘는 똑같은 강아지고요. 얘는 여름이라서 너무 더워하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 바빠 죽겠는데 저녁에 10시에 들어가서 이거 깎아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강아지는 불쌍하고 앞에 있던 강아지 어디 갔죠? 이 강아지는 예쁘다. 얘는 귀엽다. 그럴 수 있어요. 단지 몸만 바꿔 입은 것 뿐이에요. 옷을 갈아입은 것 뿐이에요. 옷을 벗은 것 뿐인데 얘는 귀엽고 얘는 안 귀엽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겠죠. 얘가 귀엽다라고 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털이 복슬복슬한 강아지는 귀여워. 그런데 이렇게 털을 홀딱 깎고 이렇게 막 뿔긋뿔긋하고 얘 피부가 좀 안 좋아요. 자, 이런 강아지는 징그러워, 무서워, 불쌍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있는 위치에 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신념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이런 강아지는 불쌍하다라고 했을 때 저를 막 비난하거나 욕하고 마치 또 여기에 자기를 투사해서 저 같은 사람은 나쁜 어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신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한 강아지가 귀여운 강아지로 또는 불쌍한 강아지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강아지 키워본 사람은 좀 알겠죠? 지금 이 상황을. 네. 그래서 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석으로 대처하고 또 원치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쾌하거나 염려, 슬픔, 양심의 가책, 후회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죠. 건강한 정서와 행동의 결과를 경험한다. 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화낼 수 있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으면 불쾌감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또는 염려와 슬픔, 양심의 가책, 후회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려고 했던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헤어져요. 그럼 어때요? 뭐 후회되기도 하고 슬픔이 오기도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정서와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 내가 저 사람 참 좋았지만 헤어지게 됐어. 다음에 만나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땐 이런 점을 더 조심해야겠어. 그리고 더 좋은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 내가 더 건강해져야겠어. 뭐 이런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사랑을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비합리적인 해석들을 하게 돼요. 스스로 패배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야. 역시 우리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또 연결하고 스스로 패배자, 희생자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런 정서와 행동이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하죠. 왜요? 한 번에 끝나지가 않고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곱씹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 슬픔이나 양심의 가축 후회가 아니라 분노, 불안, 화, 우울, 죄책감, 수치심 이런 건강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나에게는 어떤 신념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질문을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나에게는 어떤 신념이 있지? 이 말이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뭐가 중요했지? 또는 뭐가 중요하지? 중요한 것이 바로 신념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사람과 사랑했는데 헤어졌어요. 그때 뭔가 중요한 게 있겠죠. 지키지 못한 중요한 거. 아니면 존중받지 못한 중요한 게 있겠죠. 그게 있으니까 내가 수치심과 죄책감, 우울, 불안, 화 이런 걸 느끼겠죠. 꼭 남자, 여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혹시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해야만 한다. 아까 제가 뭐 했어요? 나는 열심히 해야만 사랑받아.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나는 잘해야만 한다에 또는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완벽주의여야만 해. 나는 절대로 늦으면 안 돼. 이런 게 이제 나는 잘해야 한다에 들어가요. 너는 나를 잘 대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 남편에게 이제 막 강요하거나 학생들이나 뭐 동료 교사들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다 여기 들어가겠죠. 여러분 뭔지 한번 써보세요. 각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막 화나죠.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친절하면 화나잖아요. 왜? 그죠? 뭐 사러 갔다가 그 주인이 좀 불친절해. 그러면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러면서 화가 나잖아요. 왜? 너는 나한테 잘 대해야 돼. 이런 신념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뭐 물건 사러 갔는데 주인이 막 화내면 어떡하냐고 화 안 내냐고요? 별로 화낼 건 없어요. 그냥 이러죠. 아저씨 오늘 좀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나 봐요 하고 웃어줘요. 그럼 아저씨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신기하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다른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왜 화를 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일 때문에 화가 나서 그게 화나는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막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또는 그런데도 또 화를 내요. 그러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건 행운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건 행운. 어쩌다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복 받은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한 건 당연한 거. 왜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친절할 이유가 1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해요. 얼마나 멋진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절한 게 당연하니까 간혹가다 진짜 100명 중 1명 만나는 불친절한 사람을 보면 열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친절한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오늘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오늘도 친절한 사람들 만났어. 대한민국은 정말 의식이 높은 나라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그날 하루 정말 그 사람도 재수 없어서 그날 하루 화낸 사람을 만나고서 우리가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1년 12달 365일 한 번도 화 안 내다가 그날 처음 화낸 사람인데 그날 내가 만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괜히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념이 있어요. 또는 세상에 대해서. 제가 이 편한 세상이 광고를 갖고 왔어요. 자,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 편한 세상. 그죠? 인기가 많았죠. 이 아파트 브랜드가. 왜요? 사람들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수월해야만 한다. 그래서 나에게 불행이 닥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워해요. 왜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오랫동안 괴로워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 원래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수월한 게 아니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요령껏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과 이 세상의 도움으로 참 그런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오늘도 무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건 복받은 거죠.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그리고 어쩌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또 그동안 잘 살아내면서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은 수월해야만 한다. 너는 나한테 잘해야 한다. 나는 잘해야만 한다. 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뭐 이런 신념들을 이제 있다면 다 한번 이렇게 지금 떠오르는 걸 써보시고 이 시간 이후에도 다 한번 써보세요. 여기서 지금 공통점은 뭐죠?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또는 어떤 것도 어떤 일도 해야만 하는 일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다 안 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고, 그쵸? 해야만 한다라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딱 붙잡고 물어보세요. 왜 해야 되는데? 이러고 100번, 1000번 따져 물어보세요.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스로 따져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따지면 화나지만 내가 나한테 따지면 아주 특별한 통찰이 있으실 거예요. 자, 나는, 그는, 세상은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당위적인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이 당위적인 신념 체계를 계속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제가 얘기할 때 난 그냥 살 거예요. 이럴 수 있죠. 그래도 이건 중요해요. 이건 꼭 지켜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게 맨날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책. 그리고 타인과 세상을 끊임없이 탓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결국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 나이가 들수록 이런 해야 한다는 좀 없어지는 게 좋고요. 저는 20대 친구들은 좀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요? 자기 자신을 부모나 세상으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면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이런 거 해낼 거야. 난 이거 해내야만 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갖는 것도 성장과 변화에 있어서는 필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가질 때, 남들이 주입한 것이 아닐 때, 부모님이, 선생님이 이 사회가 넌 이래야만 해, 성공해야만 해, 좋은 학교를 가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는 이제부터 7시에, 6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거야. 이런 어떤 신념, 난 그래야만 해 라고 스스로 세우는 게 젊고 건강한 의식에서 나온다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신념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작되고 주입되고 이랬던 것이라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래야만 해 했던 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늘 그런 얘기 했었네. 우리 선생님이 그랬네. 또는 내가 본 책에서 그랬네. 그건 아마 그 작가의 신념이었을지도 모르지 하고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래서 고치시면 되겠죠. 또는 우리가 미워하면 닮는다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신념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우리가 비극적인 불만투성이에 비난하면서 탓하면서 사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선택한 신념의 결과이다. 자, 저는 이 말을 언제 만났냐면요. 제가 정말
내 삶은 다 파괴되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나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코칭에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이게 지금 내가 무너지고 내가 희생자처럼 살고 있는 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신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돈을 굉장히 많이 내고 갔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면 누가 나를 막 다독다독 해주고 나를 막 희생자니까 이뻐해주고 안아주고 막 그런 어떤 치유심리학회에서 하는 그런 치유를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저를 막 이제 인지치료적인 접근으로 하면서 이게 네가 그런 신념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됐고 정말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지,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런 신념이 있었구나, 내가 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구나, 뭐 이런 어떤 것들, 많은 신념들이 알아차려지면서 그런 신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 모습이 있구나 라는 거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아들이게 되자 저는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생겼어요. 그래, 그렇다고 내가 정한 신념이, 과거에 내가 정한 신념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좋은 신념을 갖게 되면 앞으로의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겠네 라는 게 머리로만 알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죠.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맛있는 딸기를 사면 어떻게 돼요? 내일 딸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이든지. 지금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랄 거잖아요. 그쵸? 지금 한 발을 열고 방문 앞에 나가면 문을 열고 나가면 바깥 공기를 쐴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좋은 신념을 갖게 되면 당장 내일이 달라질 건데, 그거를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있지만 당장 신념을 바꾸면 되는데 그 신념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거를 10년 동안 연습했어요.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 안 해도 반응이 달라져요, 여러분. 네, 제가 깨끗한 겨울이고 제가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만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게 저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마음성장학교에 오신 분들은 정말 한 10분도 안 걸려요. 한 30분 안에 자기들끼리 다 친구가 되고 그냥 울고 웃고 그리고 그렇게 돼요. 그거 뭐예요? 제가 판단 분별 없음을 10년 동안 연습했어요. 이 공간 안에 판단 분별 없음, 누구나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물론 연습을 하고, 그런 우리 공간이 되고 그런 연습 과정이 되고 그런 우리 그 프로그램이 되게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냥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거나 원하는 거를 얻어야 할 경우나, 그럴 때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잘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그것을 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저는 대화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에서 안 주면 어떡하지? 안 주면 싸워야지. 이런 생각을 1도 안 해요, 저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보람을 갖고 나도 보람이 되는 그런 일을 물론 제안을 하겠죠. 나만 이득이 되고 저 사람은 손해가 되는 그런 제안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념을 갖게 된다는 게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실험하고 또 그 결과를 만족스러운 결과를 경험하면서 10년 동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국 요리 좋아하잖아요. 중국 요리. 그럼 나는 중국 요리 중에서 짜장면을 먹으면 늘 배가 아파. 그럼 짜장면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왜요? 난 그런 신념이 있잖아요. 짜장면은 배 아파. 짜장면은 몸에 해로워. 절대 안 시켜요. 친구들이 야 오늘 중국 요리 먹자, 짜장면 먹자 이러는데 난 짜장면을 먹으면 배가 아파. 난 딴 거 먹으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아니 먹는 거랑 뭐 인생에 대한 신념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인생을 다 걸린 신념도 그 짜장면 시키는 것만큼이나 쉬워요. 똑같습니다. 자, 신념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요. 우리가 받은 교육이나 우리가 자라온 환경, 또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리고
나도 모르는 신념들이 있어요. 바로 융이 말한 그런 부분이에요.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온 이 세계와 우리의 조상들이 가지고 온 그 집단 무의식들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왜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인류의 일원으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에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깨어난 사람들,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인류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집단 무의식에서 잘못되었던 것들, 과거의 문화들을 과감히 끊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과거의 그 무의식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자, 그 사람의 신념이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반복되는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신념은 삶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칭을 통해서 건강하지 못한 감정과 행동을 경험하게 하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찾아내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코칭에서 진짜 심층 무의식에 있는, 자기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또는 막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책을 쓰고 싶다고 하지만 책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을 쓸 수 있는 역량도 있고 책을 쓸 수 있는 재료도 있고 그만한 인생도 살았고 하는데도 그게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가 5시간 코칭을 하는 게 있거든요. 원데이 5시간을 코칭을 해요. 물론 더 짧게 걸리기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제가 들어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인생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요. 근데 저는 인생을 듣지 않고도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바꾸는 건 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신념, 무의식에 있는 신념을 바꾸면 누구나 자기가 진짜 원하는 책을 쓴다는 이런 어떤 기능적인 일 같은 건 되게 쉽게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코칭 프로세스에 나오는 1단계부터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코칭 질문이 책에. 그거를 한번 적용을 해서 해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당장 바꾸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신념이 그럼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겠네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념도 누가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신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로운 신념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좋은 신념은 우리가 좋은 신념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동기부여를 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가 아까 제 사례에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혼자야.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가족 중에 제일 존중받지 못했어. 언니는 사랑받고 동생도 사랑받았는데 나는 늘 아무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 갖고 살았거든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을 때와, 제가 그 비가 오는 날 엄마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나에 대한 용서로 바꾸면서 새롭게 선택한 그 신념들, 새롭게 알아진 거예요. 그냥 몸으로 알아줬어요. 아, 나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구나. 그걸 그때 알은 거예요. 우리 엄마 그렇게 바빴는데도 맨날 7첩반상 8첩반상 차렸구나. 나 밥 먹으라고 매일매일 그랬구나. 그거를 그때 안 거예요. 엄마는 그게 사랑이었구나. 네, 엄마 한 번도 누구한테 사랑해 라는 말 못 듣고 자라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가 고아 같은 분이었거든요. 친척집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내가 엄마가 그렇게 해주는 밥을 먹고 그렇게 잘 자랐으면서도 내가 고아 같은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혼자. 근데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고 이게 완전히 충분히 알아지자 저는 진짜 날개를 단 듯이 얼굴이 확 밝아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내면의 힘이 확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자,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선택한 신념의 결과이다. 그걸 명확히 알게 됐어요. 내가 이런 의식으로 살아갈 때 내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다가가지 못해요. 사람들은 날 싫어할 거야.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늘 애쓰게 돼요. 난 노력해야만 해. 이러니까.
근데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다음부터 그 다음에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놀고 싶을 때 놀고, 산책하고 싶을 때 산책하고, 뒹굴고 싶을 때 뒹굴고,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강의하고 싶을 땐 또 그런 기회들을 열어달라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글도 쓰고 하다 보니 이런 기회들이 이제 찾아오고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신념들에 대해서 깊이 꼭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각자의 신념은 자신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선택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짜장면 시키는 것처럼 쉬워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늘 나는 예쁜 사람이다. 그럼 바로 예쁜 사람이 되겠네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난 같은. 자,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높아야 좋은 신념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의식 수준이 높아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도움이 되는 신념들을 우리가 갖게 되겠죠. 그쵸?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념을 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나와 만나는 시간들, 깊은 호흡,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깊은 호흡과 나와 만나는 시간들, 뭐 산책을 한다거나 또는 아주 높은 의식들을 담고 있는 인류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종교의 경전이라든지 100년, 200년 살아남은 그런 책들.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고 또 내 삶을 적용하면서 읽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 그날 떠오르는 생각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하면서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높은 의식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높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성장학교에 오는 분들은 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신념을 바꾸는 제가 그 연습을 할 때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마음성장학교에도 써놨죠. 여기 신념 부분에 맨 앞쪽에 써놨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은 우는 아이인가? 삶과 싸우는 용감한 어린인가? 제가 이거 왜 이걸 물어보냐면 마음성장학교 책의 첫 번째 여정이 내면아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면아이와 내 안의 그림자. 자, 내면아이와 그림자를 다루다 보면 사람들이 내면아이 상태에서의 나를 만나요. 근데 그 아이를 여전히 그냥 계속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사실 사라지지 않죠. 아이가 좀 건강해지겠죠. 건강한 아이는 창조적인 아이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가 창조성이 필요한 순간 그 아이가 활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기꺼이 그 아이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안전함 그리고 편안함을 줄 때 내 안의 아이는 사라지지 않아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그냥 나와 함께 내가 흥겹고 즐겁고 기쁜 순간을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 작업,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신념을 바꾸는 이 시간에는 그 아이가 아닌 내 삶을 이제는 내가 용감하게 싸워서 쟁취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른의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그 신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래요. 저는 이제 우는 아이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저를 돌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삶과 싸우기는 싫은데요. 이래요. 네, 그 이 싸움을 막 진짜 막 욕하고 막 물어뜯고 이렇게 싸우는 싸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왜 좋지 않은 것들, 왜 종교에서는 영적 싸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 네. 내가 반드시 이뤄야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지키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저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의식의 성장에 있어서도 분노할 줄 아는 어른, 마땅히 분노할 줄 아는 어른,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마땅히 분노할 줄 아는 어른만이 더 높은 의식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온유하고 순종적이기만 한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 마땅히 분노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또다시 그냥 온유함 안에서만 머무르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더 큰 세상의 평화와 더 큰 사랑으로 나가기에는 그 의식이 거기까지 성장하기는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 분노와 화라는 거, 마땅히 내야 되는 화가 있잖아요. 엄마로서, 선생님으로서 마땅히 내야 되는 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용감한 어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난답니다. 자, 이게 책에 써놓은 부분이에요. 우리 있는 곳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은 우는 아이인가? 삶과 싸우는 용감한 어린인가?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인가?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느껴봅니다. 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때로는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입니까? 물어보면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내 이 몸뚱이를 데리고 살고 있는, 이 의식을 데리고 살고 있는 그 삶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몸뚱이마저 돌보지 않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과 육과 혼에 그 돌보는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들을 잘 돌봐서 잘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은 되셔야 해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과 종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조용히 21번 크게 한 3번 정도 쉬시고요. 나는 나 자신의 주인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셨다 내셨다 하시면서 나는 나 자신의 주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입니다. 자, 이런 말을 이렇게 지금 밖으로 우리가 외칠 때 마음속에 또는 가슴에 어떤 생각, 느낌, 어떤 소리들이 들리기도 해요. 네가 무슨 주인이냐? 막 이러고 주인이 되려면 힘들걸, 노력이 필요해, 막 이런 말들이 막 들린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난 안 들려요. 난 완전한 주인이에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 까불까불도 아니에요. 이거 주인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직 그냥 담담하게 당연하지. 이것도 당연하지도 좀 그래요. 그냥 나는 나 자신의 주인입니다를 담담하게 그냥 외울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주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거겠죠. 과장되지 않고 또는 위축되지 않고 그냥 담담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 떠오르는 생각 또는 느낌, 두려움, 어떤 것이든지 그냥 적어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서 살아가기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난 아직도 세상이 좀 두려워. 막 이런 것들이 온다면 그걸 그냥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아,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하고 내가 나와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자, 나의 창조 능력은 나의 선택 능력에 달려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선택한 신념의 결과이다. 제가 알게 된 결과인데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창조하려면, 미래가 아주 멋지고 좋으려면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좋은 신념을 선택해야 돼요. 엉뚱한 신념을 선택하고 개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서 계속 쫓아가고 막 이럴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전에 의식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도 좀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볼게요. 자,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성장해야 되는데요. 의식 수준과 신념 체계를 정리한 거예요.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과 해리 팔머의 다시 깨어나기라는 2권의 책이 있어요. 거기 있는 것들을 제가 재구성한 건데요. 낮은 의식 수준의 사람들은 이런 신념에서 살고 있어요. 공포와 불신, 증오심, 수치심 이런 의식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해로운 신념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200 정도의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데이비드 호킨스에 의하면 한 200 정도 의식? 이 정도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 80~90%의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 그리고 불안정,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의 고통, 현재의 영향, 이런 것들이 현재에 영향을 준다고 믿어요. 이런 의식에서 굉장히 도덕주의적이면서 그것이 또 너무 확고해가지고 도덕과 윤리는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안 지키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너무 확고해서 스스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으나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왜 질서를 지켜야 돼 또는 효도해야 돼 이런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때때로 불필요한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자, 세 번째 신념은요. 겉으로 보기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의식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훌륭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논리적인 생각 또는 과학적인 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진정한 사랑이나 평화나 깨달음의 의식이 아닌 판단하고 분별하기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게 왜 맞는데? 어떻게 맞는데? 증명을 해봐.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코칭하고 심리를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코칭은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이제 상위 코치로 갈수록 슈퍼바이저 수준으로 갈수록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뭔가 논리보다는 비논리의 영역에 가까워져요. 깨달음의 영역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상위 코스로 가면 박사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점점 더 논리에 근거한 근거 기반의 연구들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심리학은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거의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리 기반, 과학 기반의 이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양분화돼요. 근데 우리가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의식은 이 논리와 과학을 넘어서는 수준의 어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와 과학, 판단과 분별, 따지기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스스로 옳다고 믿고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의식이 많이 지배하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높은 의식 수준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 너,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함께하는 이 세계 모든 생명을 생각하는 의식으로 의식적이며 도덕적으로 창조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자기가 어떤 신념이 있는지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신념들 보세요. 이 신념, 아래 신념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오는 신념들이에요.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저 사람들이 날 해칠 수도 있어. 세상은 위험해. 이런 어떤 신념들.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비난하고 이런 의식이 여기고요. 여기는 도덕과 윤리를 막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집단 무의식이나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주도적으로 창조할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학과 논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구 인류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축적한 그런 의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의식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든 그런 창조된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데 이제 이 신념들은 가장 높은 의식에서 만들어진 신념은 내가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내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좋은 신념들을 내가 만드는 거가 되겠죠. 자,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 신념은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이런 신념들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혁신적인 기업들,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회사들은 매일매일 변화하고 매일매일 그 회사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굉장히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죠. 그런 어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은 회사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카카오톡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떤 공유 경제를 먼저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든지 처음에는 다 공짜로 다 쉐어를 했죠. 지금도 공짜로 쉐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이 재미나게 놀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걔네들은 파는 거죠. 자, 그런 세상을 창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와 창조에 자유롭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놀이마당을 창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동안에 뭐뭐 해야만 해, 질서를 지켜야만 해. 제가 이제 이 얘기하면 되겠어요. 학교 현장에 이제 최근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학교라는 곳이 아직도 여전히 도덕과 윤리, 규칙,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뭔가 바르게 앉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수업 시간 자체가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의 집중력이 짧다고도 하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흥미로운 일을 만났을 때는 2시간, 3시간의 연장 수업이 사실 가능하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못 쫓아가고 있구나를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창조적으로, 주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교실의 그 질서, 규칙들, 여기에 신념을, 오늘 배운 신념을 도입하셔서 높은 의식 수준에서 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창조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떤 규칙들이 필요할까, 그것을 늘 가변적으로 바꾸시고 학기 초에 만든 것들을 학기 중간이라도 3개월마다 또 바꾸고 수정하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실이 놀이마당이 될 수 있도록, 창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시도한 건, 전 4주 수업을 했는데 2시간씩 4주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 중에 이제 저는 아이들 이름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발표를 하는 아이들만 발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전체를 갤러리화로 갤러리라고 생각해서 모든 아이들이 참여자가 되고 모든 아이들이 그 갤러리를 구경하게 하고, 그 아이들의 책상이 전시장이 됐다가 또 사물함이 전시장이, 어떤 날은 사물함이 전시장이 되고 어떤 날은 책상이 전시장이 되고 어떤 날은 칠판이 전시장이 되면서 아이들은 계속 조용조용히 걸어다니면서 친구들의 그림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들을 아주 자유롭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인 저는 계속 다니면서 어떤 아이는 왜 이걸 했는지를, 거기 참여한 아이들의 모두를 눈을 맞추고 모두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2시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학교가 요즘에 35분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한 아이들을 4주 만났지만 4주 동안 모두 다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모두에게 다 눈맞춤을 해줄 수 있었고, 왜 그 아이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그렸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만약에 앞에서 아이들에게 발표를 시켰다면 그 세밀한 부분들, 거기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터치되고 접촉되는 수업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놀이마당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굉장히 거창하고 거대한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자신의 어떤 것에 대한 판단과 분별이 사라지고 우리가 집단 무의식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높은 의식을 지향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해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당신이 원하는 신념은 무엇인가요? 무엇이든지 지어내세요. 당신의 창조 능력은 당신의 선택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선택한 신념의 결과입니다. 자, 당신은 어떤 삶을 경험하고 싶은가요? 자, 이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정말 원하는 삶에 대한 신념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음성장학교에서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 신념을 정말 잘 만들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시시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스스로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성장학교에 있는 것도 읽어보지만 이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은 자기계발서의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지금은 이게 저작권이 아마 없어져 가지고 이 클라우드 브리스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시크릿보다도 훨씬 전에 나온 자기계발서의 완전한 고전인데요. 이 책은 이제 저작권이 없다 보니까 출판사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와요. 그리고 2,000원 뭐 이래요. 2,000원, 3,000원 뭐 이래. 굉장히 싸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저같이 혁신적인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다 아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책은 아무 책이나 사도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자인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사서 보시면 돼요. 이 책에는 이제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근거 기반의 잠재의식은 근거 기반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면서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책에는 풀이가 없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근거 기반의 삶을 많이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 교수님들, 박사님들, 이런 분들은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대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이러는데, 저는 이제 직관의 삶을 오랫동안 살고 있고 또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삶이에요. 미래의 어떤 리더십은 직관과 감성이 발달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이거든요. 이미 그런 세상이 펼쳐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상상의 힘, 그리고
그 상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아름답고 멋진 신념들, 그 신념들에 따라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잠재의식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부분이 책에도 그대로 요약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써놨는데 그걸 다 나누지는 못하고 여기 잠깐만 나눌게요.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잠재의식 활용법. 잠재의식은 현명하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현명하게 우리의 길을 알고 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나일 수도 있고 내면의 소리,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다. 잠재의식은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준다. 오감이 살아나고 내면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신앙심이 깊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럴 때 저도 이제 신앙도 있고 또 잠재의식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분별하게 됐냐면, 이 잠재의식이야말로 신앙인들에게는 바로 성령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잠재의식은 항상 좋은 길을 인도해요. 좋은 길. 내가 좋아지는 거. 그런데 아까 이제 질문 중에 무의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뭐 이런 거 질문이 있었어요. 자, 무의식은요, 우리의 무의식, 프로이드가 말한 그 빙산의 아랫부분, 무의식은요, 주로 우리를 해치는 소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무의식의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프로이드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들은 수치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에서 나오는 내면의 소리들이 많이 올라와요. 자책, 자기 비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면의 소리이지만 따라가면 안 되는 내면의 소리. 그러면 잠재의식은요, 좋은 말들을 해줘. 예를 들면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게 일을 하는데 무의식의 소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는 거야. 넌 꼭 성공할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좋은 소리 같죠? 좋은 소리 같죠, 여러분? 내가 막 잠도 안 자고 맨날 막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내면의 소리가 막 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래요. 욕망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잠재의식이 넌 좀 쉬어야 될 수도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분별력이 필요해요. 때로는 내 잠재의식이 넌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라는 소리를 보내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별이 있으려면 오감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성이 있어야 내가 내 내면의 소리를 잘 느낄 수 있고요. 이걸 잘 알기 위해서는 내면의 상처 치료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좀 쉬고 싶은데 그러면 그래, 지금 쉴만하네, 쉬어야지 하고 잘 쉬게 해주고, 그리고 배고픈데 뭐 먹고 싶지? 뭐 먹고 싶은데 이렇게 아주 짜잘한 것들을 자꾸 들어주기 시작하면 내 잠재의식이 나를 더 믿어요. 얘가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들, 더 깊은 내면의 아이디어들을 알려줘요. 그러면 아주 특별한 세상에 없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 잠재의식이 이렇게 실현되게 하는 방법은 그 책에 이렇게 딱 3가지가 나와요. 이상하죠? 믿어라, 복종하라, 참고 기다려라. 이게 뭐냐면요, 내 내면의 소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면의 잠재의식의 소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종교 같죠? 근데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잠재의식의 소리를 믿어라. 그리고 복종하라. 언제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신앙인들도 계시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는데, 만약에 신앙에서는 뭐라 그러죠? 멈춰라, 기다려라. 이런 말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믿어라,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의 활용 방법은 어쩌면 그 부분이 굉장히 일치한다. 이런 걸 또 저는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울 사용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제 저와 같은 직관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들이 이 방법을 많이 연구했는데, 저도 저를 치료할 때 이렇게 거울에서 제 눈을 바라보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저에게 말해 줬었어요. 이 방법은 굉장히 쉽고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아주 효과가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 또는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은 어떤 문장들을 써서 이제 스스로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거울 앞에 딱 서서 심호흡을 하고
자신감이 충만해질 때까지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한다. 내가 모두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요.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신감이 가득 차오를 때까지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아주 쉽지만 굉장히 많은 심리학적인 그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권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미러라는 책이 있어요. 미러라는 책이. 그 책에 보면은 이 거울을 이용해서 한 달인가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 계속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거울 보고. 네. 미러 워킹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어떤 꼬마애가 거울을 보면서 I love my hair, I love my eye 막 이러는 게 나와요. 막 얼마나 크게 막 이렇게 거울 보면서 막 하는 게 나오거든요. 목욕탕 위에 세면대 위에 올라가서 아기가 하는데 많은 어른들이 그걸 또 막 패러디해서 따라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암시의 능력.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며 그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미지가 된다. 여러분도 있는 곳에서 한번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따라 읽으면 그때 즉시 우리에게 또 어떤 것들이 일어나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이미지가 돼요. 여러분이 나는 좀 보이시해 이런 사람들은 늘 남자 같은 옷만 사죠. 그죠? 왜요? 내 내면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나는 공주야 이런 사람들은 아니요 저런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지 하는데 진짜 공주 옷만 입어요. 왜요? 내면의 아이덴티티가 자기가 공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미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특별한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왜 더 크고 거창한 것들은 꿈꾸지 못하는가? 왜요? 우리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진정 무엇을 바라는가?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이렇게 계속 읽어보세요. 저도 읽을게요. 시작. 신념을 가져라. 변변치 않은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작은 신념부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변변치 않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따지세요. 알았죠? 그래서 가슴 뛰는 신념을 가지세요. 자, 3번. 절대 불안해하면 안 된다. 상상하는 것을 그린 후에 실제로 행동으로 재현한다. 마음속에 상상한 그림에 집중한다. 그 그림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당신이 그렸던 그대로 실현시켜 줄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반드시 당신이 희망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묵묵히 따르라. 틀림없이 이루어준다고 믿어라. 마음의 눈으로 보아라. 누가 지금 이렇게 낙서하시네요? 제가 하는 건가요? 네. 믿고 진실을 주고 지시를 기다리고 그 지시에 따르라. 잠재의식이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시를 할까? 네, 이런 지식을 해요, 얘가. 자, 잠재의식을 키우려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자,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신뢰하라, 잠재의식을 믿어라. 현실적으로 보고 싶다, 갖고 싶다, 되고 싶다 요구하는 상황이나 사물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누구와 만나라 혹은 친해져라, 편지를 써라, 카탈로그를 모으거나 어떤 책을 읽으라는 지시를 받으면 무조건 따르라. 망설이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당신이 선택한 목표를 이루도록 당신을 이끌어준다. 일단 씨를 뿌리고 그것을 꾸준히 기르기만 하면 당신은 힘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당신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을 배우라. 자, 이것을 모두 제가 실현한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신념은 무엇인가요? 무엇이든지 지어내세요. 당신의 창조 능력은 당신이 선택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선택한 신념의 결과입니까? 자, 당신은 어떤 삶을 경험하고 싶은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성장학교 책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느껴지셨던 것들, 배운 거, 실행할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음성장학교는 올해 2021년에 마음성장학교 코칭심리연구소로 이제 등록된 이름을 바꿨어요. 코칭심리연구소라고 조금 더 영역을 조금 좁혔는데요. 마음성장학교는 더 크고 많은 다양한 교육들을 하는 선생님들과 모여서 하는 걸로 제가 꿈꾸면서 만들었는데 이번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까에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까 코칭심리연구소로 코칭과 심리를 활용해서 그 부분에 도움을 더 많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름을 좁혔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와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과 또 교육들을 열고 있으니까요. 오시면 좋겠고요. 마음성장교 책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막 넣어놨어요.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면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나에게 불편을 주는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나는 우유를 먹으면 큰일 나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념에 대한 연습을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우유를 왜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따져봤더니 어렸을 때 우유를 먹고 크게 체했다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한 신념을 이제 정돈을 한 다음에 우유를 막 마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뭐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유를 싫어한다.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이런 것도 모두 다 나의 신념이라는 거죠. 커피는 건강에 나쁘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권하는 커피를 보면 아 저는 저기 커피를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먹고 괜찮지만 그 사람은 커피를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또 들려지셨는지 궁금하네요. 시간이 막 촉박해서 여러분의 신념을 바꾸는 거 이런 까지 못했지만 어디 카페나 우리 마음성장학교 카페에 글을 올려주신다거나 그러면은 신념에 대해서 또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정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씩 하고 마칠게요. 좀 새로운 신념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와, 네. 네, 네. 제가 이제 수업을 다니는데요. 네. 애들한테 이런 신념에 대해서 그런 애들이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그런 신념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강의를 좀 해보려고요. 아, 그래요.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에도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반이나 차있을까 반밖에 없을까라는 그림책에다가 이 신념 이야기를 또 써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정에서 어떤 생각이 또 올라오셨을까요? 이 장을 읽으면서 저는 그 잠재의식이 무의식을 의미하는 걸까 좀 궁금해서 네. 여쭈어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네.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어서 이걸 네. 무의식으로 그냥 이해해도 되는 건가? 저는 그게 네. 너무 궁금했는데 차별점은 있는 것 같은데 네. 확실하지 않아서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좀 이렇게 이해가 잘 됐고요. 그리고 의식 수준과 신념 체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실 때 네. 제가 보니까 저는 한 3단계쯤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한 노력과 네. 오랜 시간과 이렇게 걸려서 겨우겨우 왔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뭔가 이렇게 나는 아직도 판단과 분별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한테 가장 마음에 오늘 와닿았던 문장은 아까 잠재의식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네. 당신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을 배우세요라는 네. 마음이 저는 제일 가슴에 와닿아서 아, 네네. 내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는 네. 힘을 키우면 네. 그 4단계 맞아요, 맞아요. 네. 가까이 한 걸음 갈 수 있겠지? 뭐 네. 이런 희망도 좀 생기네요. 선생님.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마음성장학교 모든 교육의 핵심은 바로 내 눈으로 보고 내 가슴으로 느껴라는 걸 알려드리는 건데 결국 우리가 세상의 규칙과 누군가 개발해놓고 연구해놓은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거를 재단하기 때문에 판단 분별이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되면 판단 분별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신념에 대해서 다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는 머리로는 좀 알겠는데 좀 되게 어렵게 내 안에 있는 신념이 그 불합리한 신념이 뭔지 찾아내기가 좀 어려웠는데 오늘 다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나한테 이런 신념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행동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풀어나다 볼까 이렇게 뭔가 다시 알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네. 너무 저도 반갑네요. 이제 내가 쉽게 하려고 했는데 쉽게 들렸을까 이랬는데 쉽게 들리셔서 참 다행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소감 한번 듣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네.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서 네. 제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당연한 거고 네. 네. 그런데 친절하게 대한 건 기적이다. 이 말이 참 좋았어요. 네. 우리 참 기적 같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봤더니 모든 게 네. 복이고 모든 게 기적이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막 스미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데이비드 브룩스의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거든요. 네. 거기에서 거기를 꽉 짜면 딱 한마디로 추출되는 그 문장이요. 네. 기쁨은 잘 살아온 인생의 왕관이다라는 와, 말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오늘 선생님을 보면서 네. 선생님의 보면서 잘 살아온 인생의 왕관을 보는 듯한 느낌? 와. 오늘 제가 정말 못 올 네.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편성해서 정말 좋은 걸 이렇게 같이 얻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하셨던 영혼의 빛깔을 닮은 사람 네. 영혼의 빛깔을 닮은 사람 이고 싶은 그런 기대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에 진짜 딱 이름이 올라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선생님 이름 딱 올라와서.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시려고 오셨군요. 서로 더한 기적을 만났으니까. 네. 그러면 저도 나눈 게 있는 거네요. 그럼요. 저도 이제 오늘 저에게 우리는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반 성장의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선물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제 제 삶에서 알게 된 걸 나눴지만 또 진짜 경청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소감을 나눠주신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또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그때 또 함께 해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